1980년 5월 당시 장인하는 인쇄소 십자공이었다. 장인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글자를 이렇게 만질 수 있고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데에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그 노동자예요. 자신의 노동에서 어떤 그 깊은 기쁨을 느끼면서 노동을 하는 아주 천진한 그 맑은 영혼의 소유자거든요. 그 천진함이죠. 그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 영혼의 천진함 때문에 자기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다가갔거든요. 근데 그거는 그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주 위험하고 어이없는 그런 행동일 수가 있죠. 그래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. 그 울음소리가 뭔가 그 장인아의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설정을 생각했어요. 그리고 울음소리라는 것은 굉장히 그 뭔가 이게 단절된 소리가 아니고 흘러가는 소리거든요. 뭔가 비유를 하자면 물처럼 흘러가는 소리거든요. 그게 이제 장인아의 귀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걸 은유한 거죠. 조금 이상적인 어떤 아주 맑은 영혼의 캐릭터를 상징을 했어요. 근데 그것을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 식물적 정신을 가진 이 식물이라는 것은 뭔가 그 죽음을 스스로 삶 속에 품고 있는 존재거든요. 생각해 보세요. 그 겨울이 오면 식물이 죽잖아요. 그 식물은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거든요.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속에 봄이 포함되어 있죠. 봄이 잉태되어 있는 거죠. 그 죽음을 겪어야만, 죽음의 시간을 지내야만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봄이 온다는 것을 식물은 알고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. 그래서 죽음을 삶 속에 생명체처럼 품고 있는, 근데 그 품고 있는 죽음이 뭔가 그 삶의 욕망을 정하는 거죠.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뭔가 생명처럼 품질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삶의 욕망에 한없이 휘둘리거든요.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. 근데 식물이라는 그런 생명은 그 죽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삶의 욕망을 정하는, 그래서 굉장히 그 맑은 어떤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일종의 그 은유적인 존재로 제가 만든 인물이에요. 있겠죠. 우리가 잘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곳곳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. 존재하고 숨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식물적 영혼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뭔가 우리가 모르게 정화되는 그런 생명체들이 저희들 주변에 곳곳에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. 저는 사실은 그 소설을 쓰는 그 문청 시절에는 우리의 현실과 역사에 사실은 조금 멀리 있었어요. 언어에 대한, 이 언어라는 것은 저희인데 아주 그 신비하고 경이로운 어떤 생명체로 다가왔는데, 그 생명체는 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아닌 그 현실과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. 언어를 통해서. 그런 점에서 언어에 제가 매혹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작가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에요. 현실을 투영한, 현실 속에서 뭔가 결핍되어 있는, 뭔가 그 결핍이 되고 부재하는 어떤 그 세계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이 바탕이 돼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거든요. 그 새로운 세계는 현실 세계를 반사하고 오히려 투영하고
또 적극적으로 말하면 현실세계를 비판하는 그런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작가가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언어의 어떤 역할, 기능 때문이었거든요. 그런데 1980년 그 광주 항쟁이 일어나면서 저는 광주 항쟁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었지만 그 광주 항쟁을 일으킨 그 세력들이 광주 항쟁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언어들, 그 언어들이 굉장히 사실과 진실과 다른 왜곡되고 굴절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거짓 언어를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거든요. 그것은 언어의 타락이죠.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분노를 했어요. 그 언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우리 사회의 거울이거든요.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사회를 보여주고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언어를 거짓의 언어, 굴절된 언어, 왜곡된 언어로서 국민들에게,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절망스럽고 분노스러웠어요. 그래서 제가 이 광주를 소재로 소설을 제법 많이 썼는데 그 소설 속에 언어에 대한 관심이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장인아가 식자공이라는 것도 그런 언어에 대한 저희 관심의 간접적인 투영이겠죠. 제가 그걸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. 사실은 우리 이 사람이 그 태아가 잉태가 될 때 저는 그 과학책을 보고 그걸 알았거든요. 그 태아가 잉태되면서 2달 동안은 태아의 구조가 식물의 구조가 가깝대요. 그래서 2달이 지나면 이 동물 구조가 동물로 변화해 간다 그러거든요. 그러면 2달 동안은 우리는 식물의 상태였어요. 이게 우리의 몸 속에, 우리의 영혼 속에 식물의 DNA가 있는 거죠. 그 순간 나는 하나의 식물이었다.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, 비가 오면 젖고, 짐승의 이빨이 들어오면 찢기고, 꺾으면 꺾이고, 자르면 잘리는 식물. 오히려 더 유효하죠. 더 필요하고, 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지금 더 많이 그리워하고 갈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차갑게 만들잖아요.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영혼들에 대한 갈망은 지금은 더 정복되어 있겠죠. 모든 예술은 제가 알기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뭔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이제 가령 진실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. 진실처럼 오리무중인 어떤 생명체인 거는 찾기가 힘들 거예요. 누구나가 그 말하는 진실들은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, 가장 보여주기 어려운 게 진실이라는 그 대상일 거예요. 그거는 진실은 뭐 진리와 달라서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것을 찾아 나가는 오로지 과정만 있을 뿐이죠. 그 예술이라는 것도 소설이라는 것도 그런 진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
진실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, 예술은 질문이죠. 그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죠. 철학이나 종교나 그런 부분들은 답을 제시하는 역할을 갖고 있지만, 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,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,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항상 작품이라는 것은 새로움이어야 되거든요. 새롭다는 것은 소재의 새로운 측면이 아니고, 뭔가 그 소설이라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새로움이겠죠. 그 내면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 미학적인 새로움일 수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요구되는. 그래서 저는 소설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 처음 쓰는 것 같은 혼란에 빠져요. 아마 다른 작가도 다 그럴 거예요. 이 소설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쓰면 쓸수록 더 뭔가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, 항상 새로운 작품 앞에 서게 되면 항상 소설이 낯설어지는 거예요. 항상 그 초보자가 뭔가 처음 다가가는 그런 느낌 속에 빠지는 거죠.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연습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. 뭔가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실, 더 나아가 진실을 추구하는 어떤 도구이면서 생명체인데, 그 도구를 너무나 함부로 쓰는,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쓰는, 그러면서 그 언어가 때로는 폭력이 되거든요. 그런 언어의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요. 그 언어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자세는 좀 더 주의 있게, 좀 더 정결한 시선으로, 정결한 마음으로 좀 언어를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그 작가들이 언어를 다룰 때는 함부로 안 다루죠. 그 작가는 저는 장인이라고 생각하는데, 물론 그 진정한 작가라면 그 장인은 자기가 만드는 것에서 생명을 느낍니다. 이게 이 생명체를 만드는 사람이죠. 그 생명체를 함부로 못 만들죠. 그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요.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작품의 깊이가 되는 거죠. 그러려면 그 생명체의 도구가 언어인데, 지금 세상은 언어를 너무나 함부로 사용해요. 너무나 남용을 하고. 그러면서 이 관계와 그 공동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좀 사회 깊은,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